오늘은 꽃가마 타는 당대표는 되지 않겠다. 다음 대선 지방선거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서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지신 김부겸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총선에서 되셨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저도 조금 정치를 하기가 쉬웠을 텐데, 예, 뭐 역시 지금 그런 어떤 어려움에 계속 후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총선에서 4선 두 분이 주호영 의원과 맞붙어서 이제 할 때 저희 프로에도 뭐 두 분 다 따로따로 저희가 인터뷰도 했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근데 나 이번에 5선 대구에서 시켜주면 예. 대통령 나가겠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5선 안 시켜줘서 이제 대통령 선언 못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것보다는 이번 이제 선거를 치러 보니까요, 의외로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대구 민심과의 사이에는 간극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든 메꾸지 않으면 제가 서 있는 어떤 정치적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를 두고 내 어떤 정치적 꿈을 쫓아서 앞만 보고 달릴 수는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고를 메꾸는 것이 그나마 당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나 우리 후배들의 다음 정치 일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 당권 도전을 선언하게 됐고 또 우리 당이 지금까지 좀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 민심을 어떻게든 간에 다가가야 되겠다. 네.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들어서 당대표 도전하게 됐습니다. 전체 의석으로 따지면 정말 전무후무한 압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의 민심은 완전 달랐잖아요. 굳이 대구라기보다는 대구 이번엔 경북. 예, 동부벨트 전체가 그렇죠. 조금 좀 싸늘했죠. 예. 근데 그런 간극을 예. 김부겸이 당대표가 되면 메울 수 있다 이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가 되면 그만큼 이제 쓸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저는 이제 과거처럼 이 지역주의를 넘어서자는 호소로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그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자 일종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던져서 그 세대들과 함께 지역을 바꾸는 또 정치를 바꾸는 그런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20, 30, 40대에게 구체적 비전을 던져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요즘 박주민 의원이 제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뭐 그래도 이제 박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아마 대한민국의 보편적 세대 접근일 거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절박한 사실은 거의 피폐해지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접근법 그것이 이제 산업 정책이 됐든 혹은 대학 간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됐든 혹은 어떤 국가의 혁신 도시를 뭐 보내는 모델이 됐든 네. 그런 절박한 어떤 과정이 없이는 이대로는 계속 지방의 피폐화되고 또 우리 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섭섭함과 오해 이거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젊은 세대들한테 누가 당신들이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저는 뭐 그런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특별히 동부벨트만을 겨냥한 겁니까? 아니죠. 이분들 중에서 아까 얘기한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메시지를 내거나 저희 정책에 대한 일종의 호응도라든가 혹은 그걸 이해하시는 게 비교적 높은 편인데 굳이 이제 이런 뭐 동부벨트라는 쪽은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무슨 사회주의적이라느니 뭐 이런 정도 반감이 많죠. 반감이 많고 오해가 예, 많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주로 상대적으로 그런 아직까지 그 지역주의적 정세에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이 젊은 세대들한테 함께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낙연, 박주민보다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제가 이제 현실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근거는 왜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몸으로 부딪히고 그래도 선거를 4번 치러서 3번 떨어졌을 정도니까 네.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노하우 같은 게 조금 쌓였겠죠. 네. 결국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을 보면 당의 어떤 확장성, 그렇습니다. 동부벨트를 향한 확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제일 유력한 후보는 나다. 이거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과거의 어떤 그런 털거리를 넘어서서 누가 되더라도 저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고요. 예. 뭐 그러려면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민심으로부터 지금보다는 약 10% 정도의 지지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나다.
뭐 지금 다른 두 분보다는 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아니냐 이런 대세론 같은 것도 그동안 있었다고 그러고 하고 말이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쨌든 벌써 오랫동안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뭐 부동의 1위를 계속 달려왔는데 당대표 선거에 이미 나선 이상 안 나섰으면 혹시 모르지만 이미 나선 이상 당대표를 안 뽑아주면 우리 당원들이 말이죠. 아,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여론과 정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바 대선으로 후보로서의 뭐 대세론이야 1년 가까이 선두를 달려왔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당대표로서의 대세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를 표명하는 게 지금 사실상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내년 3월 달에 사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월 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예. 결국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예. 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문제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분이 동의를 하고 지금 바로 그런 논리라 그러면 소위 강자이기 때문에 따르라 대세이기 때문에 따르라 하면 저희들이 왜 민주화 투쟁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건 사실은 당당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늘 제가 이제 이른바 서로 예. 경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늘 그 문제를 지적해 왔죠. 예. 그래서 대선오르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 우리 당이 어떤 알겠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당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4월 재보선 책임도 못 질 사람은 안 나오는 게 낫다. 뭐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지금 우리 당을 바꿔야 되니까 상당 부분 어떤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그냥 돌팔매를 맞는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불과 11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한 번 더 재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옳다? 뭐 그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쟁 중인데. 자,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불과 몇 달 안 지났습니다만 확연히 숫자로 보여요.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하던 장외투쟁이니 무슨 농성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찌 보면 좀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가 쑥쑥쑥 올라갑니다. 반대로 지금 여당은 국회에서 이거 법도 만들고 추경안도 통과시키고 뭐 열심히 하니까 지지도가 내려가요. 특히 서울에서 역전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민들의 이제 기대에 바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뭐 비판, 예를 들면 부동산, 그다음에 젊은 층들의 어떤 그런 정말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이 조금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좀 비판을 받더라도 꼭 해야 될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당장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혼란이 예상된다고 해서 너무 과장해서 비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좀 국민들한테 득표를 할 수 있는,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곧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경, 공수처, 부동산 관련 법 여기까지는 욕을 먹더라도 안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다른 과제들은 아니 뭐 그건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겠다. 숨고르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막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납득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코로나19의 방역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잘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극복 과정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 위기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름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용직,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 한 차례 지급한 거 외에 그렇죠. 또 일부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조금씩 저희들이 좀 사회적 부조를 했지만 아직 그런 데 대해서 아직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 가운데 집권 여당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법 통과시키고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뭐 이런 거다라고 그러면 아 그래 그 법까지는 절박하니까 통과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좀 약간의 포용성을 갖고 보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총장 뭐 매일처럼 으르렁으르렁하고 싸우는 모습 펼쳐지고 심지어 얼마 전에 뭐 검사끼리 몸싸움하는 모습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적 모습 그것도 거슬러 가보면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하는 거기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오는 그런 집안 내부 싸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 정권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그 부분도 국민들이 저희들을 비판하는 따끔한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라는 게 이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발생하는 모든 어떤 어려움부터 해서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것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짐을 메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아마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들 임명장 주고 뭐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민주주의는 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검찰총장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 한 거 아닌가요? 그건 넌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그건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특히 검찰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동안 검찰권이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전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정상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내버려 두어도 난 추 장관이 그 정도는 난 정리를 할 거로 보는데요. 네. 근데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 또 당권 도전 선언한 박주민 의원까지도 나서서 이건 정치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그 윤 총장이 마치 무슨 대단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무슨 정치적 지도자인 것처럼 자꾸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해서 반응하는 것이 윤 총장을 정치적으로 키워준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 장관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또박또박 지금 소위 말해서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특권 의식들 하나하나 해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좀 몇 개 두었으면 좋겠어요. 예. 윤석열 총장은 진짜 정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야 뭐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람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죠. 네. 그 아까도 4월 재보선 얘기하셨습니다만 벌써 오래전부터 민주당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공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제 전국에 이 당원들을 뵈러 갔다면 모든 첫 번째 질문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네. 그다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아하. 그러면 당원을 고쳐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그거는 당 지도부가 그것은 막말로 국민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하고 매를 맞더라도 그래서 당당하게 후보를 내고 또 거기서 심판을 받을 각오를 안 하면 어떻게 당이 11개월 후에 있을 대선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대부분 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당심은 그쪽으로 이미 굳었다. 아마 물론 가장 그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제일 잘 읽는 분들은 당원들일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저는 큰 흐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도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니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논리 그것도 참 거역할 수 없는 논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서울시장, 수도 서울시장, 그다음 제2도시 부산시장 유권자 한 1,200만, 유권자 기준으로 1,200만이 관여되는 큰일인데 이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경영하고 또 재창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뭐 정책을 실현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면 그런 어떤 정당의 어떤 존재 이유까지 비춰본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 국민들의 비판을 누군가는 대신 맞아주고 네.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 보호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대표가 된다면 뭐 그렇게 예. 약속 안 지킨다는 욕은 내가 먹고 예. 후보는 내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하고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그 다음 정치적 다음 알겠습니다. 일정보다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당대표가 책임지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제 주장이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간간히 나오는 걸 보면은 아직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글쎄 뭐 근데 그건 최근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더라고요. 예, 당원 대상이 그렇죠. 아니고. 아직 이제 예. 당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비교적 샘플도 보니까 너무 적어요. 예, 아마 그래서 예. 아직까지 의미하는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세간의 세평들 예. 대선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들은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변화가 느껴지세요, 뭔가? 아유 그럼요. 구도의 변화가 예, 예, 예.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비록 한 50명 내지 100명밖에 없는 그 우리 뭐 대의원들 다 상대로 모이지 못하죠, 요새.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예, 은택되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힘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분위기인데 좀 이렇게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하고 요새 좀 화제가 되는 질문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뭐부터 할까요?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 네네. 예. 알고 보니 그 손위 처남이시더라고요. 예, 저희 처갓집이 구남매인데 예. 그중에 제일 큰 처남입니다. 그죠? 예. 예. 그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부인께서 SNS에 글까지 발표할 정도의 상황인 어떻게 보세요? 조금 좀 지나치던데요. 그 사실은 뭐 그 내용들이 이미 한번 예전에 SNS에 돈 지는 한 1년 됐어요. 1년 전에 그게 돌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선거 시기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여기저기 퍼나르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제보다 손이처남을 그것도 제가 뭐 결혼할 무렵에는 다들 그 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입니다. 운동권 출신이셨죠? 뭐 그렇죠. 예. 예, 예. 또 바로 손이처남은 지금도 통일운동을 하는 목사님이고 예, 또 손아래 또 처남 중에는 또 민주화 운동하다가 또 2년 3년 옥골 치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 형제들 간에도 별로 대화를 안 하겠군요. 거긴 그러면. 뭐 굳이 뭐 자기 학문에 관해서는 뭐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세간의 그런 의식 세평 같은 거야 저희들도 전하죠. 근데 그 뭐 학자인데 그것도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그러니까 서로 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하죠. 서로 만나도. 근데 그거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SNS 같은 데서 저를 부적합하다 당대표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전해 들었던 집사람이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네. 또 뭐 이게 뭐 현대판 연좌제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오늘 썼는데 정말 그 당시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사문 장인 되시는 예. 그 좌익 전략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하고 반박을 하듯이 사실은 막 그런 억하심정이 그런 분위기가 좀 나도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예.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낙연 후보의 탕수육 화법 얘기 읽어보셨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부먹 찍먹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걸로 일관하는 답변 이런 이 유머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종의 그것도 이제 해악인데 뭐 그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냥 거기까지입니까? 뭐 근데 저보고는 안 물어보세요? 예. 예. 저는 일단은 뭐 부먹파 찍먹파가 같이 있으면 일단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술을 좋아하니까 저는 찍먹파입니다만은 이 찍먹파만 했다가는 지금 아직도 역사 이래로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는 여기서 나머지 부먹파들로부터 아주 질탈당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예, 서로 간에 원하는 대로 이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한테 부먹이냐 찍먹이냐를 밝히라가 핵심이 아니고요. 예. 유독 이낙연 후보의 그 애매모호한 말투가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그 상황. 아니 세 사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만 보셨어요? 근데 첫 출발은 거기거든요. 예. 이낙연 후보가 좀 그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화법을 많이 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총리를 오래 하셨으니까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셈이잖아요. 예. 국가의 책임자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면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니까 그만큼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뭐라도 한마디 좀 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봐주시네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참 호흡을 맞춰서 네. 일 열심히 했거든요. 한 네. 2년 동안. 네. 그런데 뭐 어떻게 경쟁은 경쟁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더 험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김부겸 후보를 드러내는 거죠. 청취자 앞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의 길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